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세력이 약화한 채 지역에 따라 지금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몰고 온 더운 기운과 습기 때문에 무더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생중계할 것인가를 놓고 오늘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담을 정치 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작년엔 공개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왜 다르냐고 받아쳤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사실상 소멸된 상태인데요. 좀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좀 남겨 있고요. 특히 호남 지역은 어젯밤에 낙뢰가 수도 없이 내리쳤다고 그러는데, 자,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종다리가 만들어낸 이 피해, 지금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남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젯밤에 무려 1,300회가 넘는 낙뢰가 쳤습니다. 낙뢰가 숫자가 밤새 친 겁니까? 그러면 번개가 하루도 완전한 24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 보통 지난해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 해 동안 발생했던 낙뢰 횟수가 보면은 7만 회가 넘거든요. 물론 7만 회에 1,000 정도의 단위는 비교가 안 되지만 1년 동안에 이렇게 칠 낙뢰가 하루에 1,000번이 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건데요. 일단은 낙뢰가 발생을 하는 거는 그만큼 대기가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대류 현상이라고 하면 바람은 보통 이제 수평적으로 불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수직적으로 바람이 불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안정이 나타나는데, 결국에 그러면 수직적인 대류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상하 간의 온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워낙 그렇다고 상층에 찬 공기가 들어오고 하층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보통 대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있었냐? 그건 아니죠. 더운 공기인데 이것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담은 이 태풍에서 몰고 온 열기가 이렇게 불안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낙뢰 때문에 신호등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공장 화재 발생했다는 신고도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태풍이 왔는데 비 별로 안 왔어요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풍의 소멸보다는 태풍이 소멸했다라는 말은 이름표를 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표를 뗐다라고 하는 거는 태풍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는 가장 급이 작은 태풍이었으나 저기압으로 나열을 했을 때는 좀 강도 높은 저기압의 형태로 전환이 된 거지. 왜 태풍이 소멸됐는데 피해가 큽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고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도 계속해서 좀 강량을 반복하면서 내려 그런 상황들이 좀 피해를 좀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인천 소래포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침수가 됐고 지금 더 침수가 더 심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소래포구 해안 지역이죠. 지금 아마 태풍이 오지 않았더라도 해안가 지역에서는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백중사리, 천문조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달과 태양과 지구가 어느 거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인력으로 인해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9m 이상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태풍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해안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해수면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저기압의 작용도 있었고, 여기에 강풍도 불었기 때문에 거의 해안 지역으로는 그 넘치는 물을 거의 퍼다 나르는 형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악화시켰다. 태풍이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요, 오늘 사실 낮 기온이요. 물론 해가 가려져서 구름이 있어서 해가 가려진 측면도 있지만 태풍 덕분일까요? 모처럼 30도,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밤은 열대야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야지 열대야가 보이지 않는 건데 지금 이 주변 지역의 기온을 보니까 29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폭염의 기준 자체가 물론 이제 그 폭염 일수라고 하는 거는 낮 최고 기온 자체가 33도를 넘을 때 이제 오늘이 폭염이었다라고는 하지만 폭염주의보의 기준은 바깥 기온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기온이거든요. 그러니까 29도로 우리 오래간만에 20도대의 기온을 좀 구경하기는 했습니다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비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뭐 기온이 떨어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요즘에 좀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방안을 데울 때 이 온돌 효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좀 기온이 올랐다라고 하면 온돌 효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온이면은 대기의 공기가 차갑고 뜨거운 정도인 거잖아요.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지면이 달궈지면은 이 지면 열로 인해서 뜨거워진 열기로 이제 지금까지는 뭐 30도 넘는 날씨가 나타났다면 이 난방 그 이제 온도는 껐어요. 보일러는 껐지만 온풍기를 튼 격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이제 태풍으로서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난방 그 보일러를 끄고 온풍기를 껐으면 좀 기온이 확실하게 떨어졌겠지만 지금 온풍기에 튼 데다가 가습기까지 틀어졌기 때문에 햇빛이 어느 정도 차단된 상황에서의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 크지 않았다라는 거. 해는 못 보는데 여전히 무덥다. 습도는 말도 못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군요. 올해도 오늘도 열대야는 뭐 각오하셔야 된다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게 8월은 뭐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9월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지금 서울 지역 열대야 지속 일수를 보니까 뭐 31일 어제까지예요. 그 오늘까지 치면 32일이 됩니다. 뭐 이미 역대 최장은 넘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기상청에서 나오는 설명 중에 하나가 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더운 공기를 몰고 오면서 열대야가 9월 초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맹수영 칼럼니스트, 그러면은 올해 9월에도 열대야 가능성이 있다는 이 반갑지 않은 전망, 이거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 보통 이제 중기 예보 혹은 열흘 예보라고 하는데 이 서울 기준으로 열흘 예보를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밤에도 한 25도를 전후한 뭐 어느 날은 뭐 24도 정도로 예보된 날이 있습니다만 밤에 열대야의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낮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날씨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는 보통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 태풍의 빈자리를 이제 어느 공기가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기상 그 기압 배치가 재배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그 4개의 태풍이 일본 남쪽에서 발생을 해서 갔을 경우에는 진로를 보면은 일본 동쪽으로 향했거든요. 그때는 그 우리나라의 이 더위를 가져다 줬던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 동쪽으로 좀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이 지나간 그 빈자리를 다시 물러나갔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다시 우리나라 서쪽까지 확장을 하면서 보통 이제 빠져나가면서 가을의 기압 배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여름의 기압 배치가 재형성이 되면서 이제 기상청은 향후의 열흘 동안의 날씨를 열대야, 폭염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8월 초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다를 게 없다, 지금 이 말씀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이쯤 되면은 사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게 통상적이었거든요. 그 찬 공기는 다 어디 간 겁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찬 공기가 전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우리나라 주변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는 것뿐인데요. 일단은 올해 여름 기상청에서는 굉장히 더울 것이라고 장기 기상 전망에서 이미 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엘니뇨에서 이제 라니냐로 전환되는 시점, 쉽게 말해서 태평양의 동쪽 바다가 굉장히 뜨거웠다가 이제 서쪽 바다가 뜨거워지는 전환점을 맞은 해가 올해의 좀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굉장히 이제 바다가 뜨거워서 뜨거운 열기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열기가 한반도 지역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발달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오히려 태풍으로 에너지를 줘야 된 그 열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공급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올해 여름 동안에는 태풍은 적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실 올 여름 뭐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까지 그리고 9월까지 이어진다는 건데 이 더위가요.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덥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많은데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죠. 특히 이제 더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
이제 중동 쪽에서 예. 이 종교 행사 때문에 많은 3,000명의 열대 질환자들이 발생을 한 것처럼 굉장히 지금 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40도가 넘고 데스밸리 같은 경우에도 최고 기온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 기상기구에서도 지난해 1년 동안에 계속해서 기온이 관측 이래에 상승을 하면서 보통 이제 지구의 전체 평균 기온이 한 15도 안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17도를 넘는 게 관측 사상 최고인 거거든요. 평균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예. 1.5도의 상승폭이 제한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지구가 뭐 티핑 포인트가 지나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기후 상태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예. 예, 그 말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바다의 해양 온난화까지 더해지면서 더울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운데 습도까지 높은 더위.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바다 전 지구의 1도 정도가 기온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습도는 한 7% 정도 증가를 하는데 1도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 지금 전 지구적으로 10% 정도 수분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가 오더라도 극심한 폭염 형태, 푹푹 찌는 형태가 거의 북반구 전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습기만 아니면 좀 낫겠다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위가 그런데요. 지금 이렇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화면으로 보죠. 지금 정부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신고 현황 이렇게 갖고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올해 5월 말부터 이제 8월 최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2,994명, 거의 3,000명이거든요. 사망자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뭐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원하게 지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분이 약간 증상이 이상하다면 빨리 신고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 좀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죠. 보통 9월이 돼도 태풍이 오잖아요. 막 가을 태풍 꽤 많이 오고 피해도 많고 그런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태풍은 미리 예상이나 전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예. 여름 태풍보다 일단은 9월 태풍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지금 뭐 너무나도 오랫동안 더위가 이어졌으니까 이 폭염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죠. 근데 폭염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건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북태평양의 끝단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남쪽에서 발생한 강한 태풍은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길목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육지는 가을을 되찾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닷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바다는 9월 달에 한여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한번 발생을 했을 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발생을 하는데요. 예.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지금 예. 20호 열대 저압부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괌 북북서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지금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 15m이기 때문에 아직은 태풍으로 이름을 붙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곧 태풍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하루 만에 내일 오후 정도면은 이제 예. 태풍 이제 10호 태풍은 이름이 산산입니다. 그래서 산산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예. 현재 이제 일본 오사카를 향해서 북서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좀 조심스럽게 물론 이제 기상청에서의 상세한 어떤 전망이 나오긴 하겠지만 예. 일단 이 태풍 우리나라로 오게 될 경우에는 강한 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면은 폭염을 부셔버리기 때문에 폭염을 선택할 것인지 태풍을 선택할 건지 문제가 되겠지만 예. 만약에 최근에 발생했던 종다리를 제외한 4개의 태풍처럼 일본을 향한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 아직 더운 열기가 남아 있어서 태풍까지도 못 들진 않았나라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다가오는 10호 태풍 산산의 그 영향이 좀 재해로 될지 아니면 폭염의 기세를 좀 꺾어주면서 예. 재해 피해는 좀 덜할지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상황 일본 남쪽 해상까지 부근으로 접근하는 날짜가 한 8월 26일이면은 다음 주 한 초반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좀 알 이제는 수 있다는 10호 태풍 산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무더위가 이어지는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때가 되면 좀 시원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도통 요즘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 회담의 전 과정을 TV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던진 이유입니다. 던진 이유라는 키워드에 여야 당대표의 사진이 뒤에 배경으로 있습니다. 각각 뭔가를 던졌다. 이 뜻이 되는 건데요. 방금 보신 영상에 이른바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할 것이냐.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거 뭡니까 지금 합의도 안 된 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불쾌합니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아니 뭐 그게 불쾌할 일입니까? 뭐 민생 얘기하자는데 왜 그러세요? 약간 이렇게 또 뭔가 받아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중계권을 가지고 생중계니까 여야 대표가 만나서 회담인데 생중계다. 그럼 이게 마치 TV 토론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가 달라요. 들어보시죠. 아니 회담 생중계는 안 하죠. 무슨 이 대선 TV 토론 1차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예. 굉장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이벤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솔직히 밖에다가 얘기 못할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협상이거든요. 아니 협상 어떻게 상중계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좀 신선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구태의연하게 국민들도 좀 식상한 그런 모습보다는 계속 이렇게 좀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것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 다르네요. 아니 이게 무슨 대선 토론입니까? 이거 왜 합니까? 라는 반응과 신선한 아이디어인데요. 할만한데요.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고 계신데요. 이 생중계권 이게 무슨 공식적으로 제한돼서 소비된 게 아니라 먼저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아니 뭐 그거 하자는데 뭐 이렇게 발끈합니까? 약간 이런 반응으로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고 지금 방금 들으셨지만 여당 내에도 중진들 간의 의견이 좀 다른데 여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생중계권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생중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협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생중계가 되면 협상이 되기는 하겠냐. 이런 이제 걱정거리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생중계가 아니라 공개 회담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참여도록 해서 공개 형식으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회담을 하거나 할 때 처음에는 기자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쫙 나가면서 비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변인 들어와서 얘기한 다음에 대변인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그냥 처음 기자들이 들어온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기자들이 들어오다 보면 방송 기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중계다 이런 단어가 나온 건데 공개 회담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고 사실 그 방식은 이제 민주당이 먼저 이렇게 알린 다음에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어야 됐는데 이제 언론에 먼저 나온 거는 그건 충분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제 김기현 전 우리 대표한테도 공개 토론하자, 공개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저는 이분이 그렇게 토론에 약하신 분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약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되는 과정의 불쾌함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요일에 이제 안방에서 이제 정말 그동안 꽉 막혔던 우리 정치의 그런 많은 의제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오늘 여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과
한동훈 대표 측에서 각각 이거에 관련돼서 서로를 향해서 얘기를 좀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자기 당은 물론 대통령실 정부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당 대표로서 자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여야 대표 회담을 하나의 정치 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간의 정책 대화 뭐 이런 걸 하자고 그러는데 네. 김기현 대표는 비공식 비공개를 원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공개를 하자 그랬어요. 이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네. 불쾌하다 하는 거는 김기현은 만만해 보이니까 로텐도어에 의자 하나 놓고 하자 그러고 한동훈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피하고 이런 오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김기현 대표와 관련된 얘기. 그래서 김기현 대표 때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러 차례 만납시다. 뭐 저녁자에도 합시다. 맨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작년 6월에 김기현 대표가 어떤 정책 대화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 공개합시다. 그거 뭐 이런 반응. 물론 성사는 안 됐어요. 그때는 공개하자고 하더니 왜 지금은 공개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냐 이건데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김기현 전 대표에게는 예. 이재명 대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정책 대화를 하자 그랬어요. 예. 하지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예. 우리가 양자 회동을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회동이라는 것은 조율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을 양자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하는 세레모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중계를 하자? 그러면 이거는 회동이 아니라 사실상 토론이 되는 건데 이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가 만나서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큰 차이가 뭐냐면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본래 취지를 따지면 지금 뭐 구하라법이라든지 간호사법이라든지 이게 합의가 된 것만이라도 빨리 일단 선의훈환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안 맞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민주당으로서 차라리 주제를 정해가지고 토론회를 합시다. 그리고 나서 국민 여론 봐서 다시 회동을 하시든지 해야지 말은 바로 해야 된다. 회동과 토론은 엄연히 다르다. 저는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는 이 회담은 사실상 협상이다. 네. 뭔가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협상 자리인데 그걸 공개하는 건 그렇지 않냐. 그리고 작년에 김기현 대표가 말했을 때는 그거는 대화다. 그거야말로 토론이니까 공개도 되는 거고 이번에 좀 어렵다. 이 뜻이네요. 그럼요. 어렵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취지는 똑바로 바로 잡자는 취지인 겁니다.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다른데 약간 대화의 성격이.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김기현 대표 체제 때만 해도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두 번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입니다. 예. 그때는 아무래도 정치적 탈출가 필요하고 또한 사법 리스크를 조금 희석시키는 게 필요한데 예. 그때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좀 대표 회동을 좀 하자. 왜냐하면 본인이 그나마 야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필요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두 번째 연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슈가 완전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여의도의 대통령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성으로 그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예. 그때 대통령실의 반응 일단 여야 대표부터 먼저 만나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에 불과한데 이거를 생방송을 한다, 뭐 생중계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사이에는 정치적 악연이 있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두 번의 체포동의안에 체포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관점도 야당의 대표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대범죄 피자의 그런 관점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중계를 하게 되면 쓸데없이 그냥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주고 정치적 무게감만 키워줄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 볼 때는 생중계가 자기에게 득은 하나도 없는 완전 실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괜히 본인이 나서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울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만남이나 이런 가지 것들을 좀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를 공개할 것이냐. 그 공개는 곧 TV를 통해서 많은 유권자 시청자들이 보는 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의 정치적인 득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듣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합의는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그러니까 지난해 중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서 얘기합시다. 뭐 형식은 따지지 말고요. 뭐 만찬은 하죠. 뭐 술 한잔 하면서 저녁을 먹어줬고요. 계속 제안을 했어요. 성사는 안 됐거든요. 당시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또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도 좋고 어느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공개 비공개 형태로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봅시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다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김영기 대표가 지난해 5월, 6월, 10월 그리고 아마 또 있었을 거예요.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 보고 만납시다, 대화합시다, 뭐 좀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사는 안 됐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좀 비교해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김기현 대표, 전 대표가 갑자기 의문의 일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해 상황인데요. 일단 회담 성사가 불발됐는데 뭐 대표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얼굴 한번 봅시다. 뭐 밥 먹고 소주 한잔 하든지 뭐 좀 만나죠. 좀 술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밥하고 술 먹는 거는 친구하고 하세요. 이건 거절보다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왜 당신하고 내가 밥을 술하고 먹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꺼냈어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회담합시다. 뭐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뭐 어떤 형식은 좋죠.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생중계가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김재욱 청와대 행정관. 왜 이재명 대표의 약간의 그 회담, 만나자는 그 상황에 대한 태도가 한동훈 대표와 김기현 전 대표가 좀 다른 겁니까? 아니, 사실 이재명 당대표랑 김기현 전 당대표랑 친구는 아니잖아요. 술밥을 먹으려면 자기 돈을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 김기현 당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 한 자리 숫자였다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당대표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 어떤 자율성이 있겠습니까? 나와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술하고 밥만 먹다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마음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본인 스스로도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위 대통령보다는 더 진일보된 내용들을 가지고 나온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협의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면 굳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접근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생방송하자고 말씀하시면 생중계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첫 의제가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야당 당대표가 와서 생중계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자 우리 정쟁 중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 자체가 어떤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좀 출구 전략을 찾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최고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특검 논의하기 이전에 계속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특검 또는 탄핵몰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랑 마찬가지 상황이다. 전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어찌 보면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검 문제를 돌파하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 의혹 이런 게 있는 거죠. 생중계를 하자는 그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출구를 해야 되니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럼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한절했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뭐 의중에 따라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무슨 자율성이 있는가.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국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과 총선 이전에도 번번이 부대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할 때도 특검법 문제 관련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왔으니 예. 적어도 대통령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한 발도 못 나가는 상황인데 예. 한동훈 당대표는 진일보된 내용을 갖고 나왔으니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본다면 예. 누가 보더라도 여야 간의 협치의 시작이잖아요.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니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구로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검법에 대한. 박상수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때와 한동훈 대표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이 뭔가 이 모습, 호응하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왜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왜 오늘 민주당도 좀 많이 결례를 한 것이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 김민석 최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 체급을 키우려고 공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한테 공개를 하자고 공개로 만나자 비공개로 할 거는 친구들이랑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그럼 김기현 대표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체급을 키우려고 본인이 김기현 대표보다 체급이 낮으니까 그때 공개 얘기를 꺼낸 거는 예, 공개 얘기를 꺼낸 거 그러면 체급을 키우려고 한 거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여야가 그동안 얼마나 경색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풀어가자라는 뜻에서 여야가 함께 모여서 정쟁 그만하겠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도 취임사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정쟁 같은 거 그만하고 이제 민생 중심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원론적인 합의도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여야 간의 대화는 뭐가 필요한 거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의심받을 이야기도 아니고 다만 이제 걱정을 하는 면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확실한 성과를 내려면 비공개가 좀 낫지 않겠냐. 예. 그렇지만 국민들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대변인 목소리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고 또 이 쟁점들이 워낙 큰 쟁점들이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만들고 그 반응을 본 다음 또 차근차근 이번에 대화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3년이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비공개도 또 가능한 거고 그런 거니까 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최상명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법원장 특검이죠.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해서 예. 출구 전략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해서 예. 처음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입장이 변한 것이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위에서 상명하달한다고 다 따르는 당이 아니다 보니 당론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10명이 만약에 발의에 참석했다. 예. 그러면은 10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예. 그러면 반반으로 쪼개졌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론으로 해서 발의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당에서 그것이 성숙될 시간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개적인 토론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도 또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고 예. 양당 대표가 합의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 당에서도 그 설득의 과정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런 식으로 그냥 비아냥을 하듯이 바로 받아치는 거는 약간 이제 오랜만에 정치의 훈풍이 돌기 시작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드린 질문은 왜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다르게 대하는가요? 왜 다르게 대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높게 보는 거였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아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높게 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김기현 대표 때도 비공개는 죽어도 못 만나겠다 한 거는 일종의 그 김기현 대표보다 밑에 있어서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중에 누가 하실까? 김종국 의원인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어차피 회담은 예. 공개와 비공개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몰래 만나겠습니까? 같이 만나가지고 충분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비공개 들어가서 둘이 나와서 합의 사항이 있거나 합의 사항이 없으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토론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서로의 의제를 가지고 합의 안 되는 의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별도로 하면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왜 비아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특검은 합의가 된 거잖아요, 쌍방간에.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한동훈 당대표가 말씀하신 거 특검은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 자체가 흉기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흉기를 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검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최측근인 수석 최고위원께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미 제출된 유연적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최측근 수석 최고위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 뭐야? 특검 하시겠다는 말씀이야?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야 소속이 다르신 패널분들 두 분씩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날짜만 25일로 잡아놓고 협상 진행 중이고 의제, 형식, 배석자 지금 보면요. 이거 25일 날 못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일단 생중계 하나 딱 나왔는데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요. 근데 지금 의제 타협 되겠습니까? 배석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들어가냐? 2명 들어가냐? 3명 들어가냐? 지금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짜는 다가오는데요. 물론 아직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날짜는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요 이슈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다음 주제 역시 계속 정치권에서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약간 불찰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네요. 키워드 보시죠. 재불찰입니다. 여기 보면 박원석 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짐작되시죠? 시작이죠. 박원석 전 의원의 어떤 인터뷰에서 시작이 된 결과는 정봉주 후보의 탈락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어제 오후에 박원석 전 의원이 뭔가 약간 사과하는 취지겠죠. 뭔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재불찰이기도 한데 좀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생각보다 파장이 커서 저도 좀 곤혹스러웠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정봉주 의원이 약간은 좀 그걸 쟁점을 피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제가 또 뭐 연락도 했는데 지금 뭐 통화할 경황은 아니어서 문자만 제가 보내드렸고 또 뵈야죠. 뭐.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이 정봉주 후보가 그랬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최고위원회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꺼내놓고 그 위에 파장이 막 시작됐거든요. 자, 그럼요.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며칠 됐죠. 이것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이제 본의가 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 있고요. 귀여워 죽겠다고 하면 귀엽다는 것이지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진위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저렇게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어떤 입장이 또 논란을 낳고 결과적으로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초기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서 결국은 최고위원회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당선이 안 된 거죠.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요.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 그래요. 이러다가 정봉주 전 의원이 박원석 전 의원과 아예 연락을 이제 계속 영원히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두 분 사이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정봉주 후보 전 의원이 본인이 한 말이잖아요. 본인이 한 말이고 또 박원석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내가 이거 말해도 돼? 라고 물어봤다잖아요. 그래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도 본인이 그런 얘기했다고 또 인정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게 파장이 이르고 나서 그 이후에 해명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의 몫인 거예요. 물론 어쨌든 결론이 안 좋아서 다소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은 들겠지만 그래서 연락을 또 안 하는 거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의 뭐 인품에 대해서 들어보면 밝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털고 일어나서 또 연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자에 답을 없다는데 지금은 약간 좀 기분이 나빠 있다.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감정 상태면 답장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일각에 나오는 게 박원석 전 의원이 괜히 저런 얘기해갖고 정봉주 후보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라는 시각도 있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왜 애초부터 그 이에 해명하는 과정이 더 문제가 됐으니까 이게 일이 커진 거죠.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조금 과했어요. 표현이. 네. 이재명 대표를 진심으로 지킬 사람이 누구냐. 네. 그건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네네. 굳이 뭐 명팔이 하는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선거 전략상으로도 봐도 네. 그건 조금 제가 볼 때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좀 실수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서울 대회를 앞두고 나서 페이스북에 이 말이 가장 이 패인의 요인인 것 같아요. 어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정봉주 후보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요인일 뿐이고 결정적으로 패착은 정봉주 후보 스스로가 전략적. 자, 그럼 오늘 패널 네 분께 그 앞에 OX 팻말 있잖아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드려볼게요. 정봉주 후보 최고위원회 낙선했습니다. 그 낙선한 건 박원석 전 의원 때문이다. O. 아니다. X. 들어주세요. 세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원석 전 의원 탓이 아니다. 한 분만 O. 박원석 전 의원 책임이 좀 있단데요. 일단 김철은 교수님은 누구 탓입니까? 박원석 전 의원 탓이 아니면 들고 말씀해 주세요. 본인 탓이죠.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내뱉은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아마 박원석 전 의원이 그런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단 청기 누설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의 당심을 흔들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제가 볼 때 정봉주 후보가 당원들 앞에 가서 읍소하면 됐거든요. 읍소하는 전략으로 해서 자신의 말이 본인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 다시 명팔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전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명팔이가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냥 최고위원 후보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확대 해석되면서 결국은 더민주혁신회의를 겨냥하고 있다. 또는 개딸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명팔이의 대상이 누구냐는 부분으로 계속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내뱉은 말 때문에 이 모든 사화가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수습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명하고 좀 다른 전략으로 하다가 보면 그 전략이 실패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마지막 이현주 후보에게 막판 뒤집기를 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본인 탓이기 때문에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만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본인도 아마 좀 며칠 고민해 보시고 만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박상수 대변인 역시 정봉주 후보 스스로 탓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좀 다른데요. 이게 박원석 의원 탓이냐고 물어보셔서 질문은 그거였어요. 개딸 전체주의 탓이죠. 네.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는 당원들 얘기를 하신 거군요. 개딸 전체주의 탓입니다. 이게 정봉주 의원이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했었고 그 시도가 좌절된 겁니다. 그리고 박원석 의원은 사실 정의당 의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민주당에 지금 개딸 전체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위력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박원석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일극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 저는 정확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상을 해야겠네요. 예상을 하게 되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지금 민주당이 한 40% 초반의 투표율에서 이와 같은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면서 더더욱 개딸 전체주의로 가는 것. 저는 이낙연 대통령 후보 경선, 그다음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공천, 그리고 이번에 정봉주 후보 6위까지 아주 차가운 흐름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흐름이 그렇게 전체 대선이나 이런 국면을 생각하면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여당과 연관지어서 또 그 득실에 대한 분석까지 곁들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종욱 전 행정관 역시 박원석 전 의원 탓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누구 탓입니까 이거는? 이 상황? 본인 탓이죠. 자승자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또 죄송합니다만 여당 편을 들면 총선 패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대통령과 그 선두의 위원장이 책임지는 거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 거는 오롯이 후보 책임인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왜냐하면 사적인 얘기가 나왔던 거고 사적인 얘기로 끝내서 봉합을 했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명팔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명팔이 척결.
최고위원회 출마하신 분 중에는 명팔이라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예. 선거 때 그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떤 선거 전략상 본인이 이걸 활용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소위 국민 여론이나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보니까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 된 이현주 의원과 소위 정봉주 전 의원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난 게요. 국민 여론이었어요. 그래서 4%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의도를 했건 상관없이 국민 여론이 정봉주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자승자박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앞으로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간 지나면 또 기회가 오겠죠, 정치라는 게. 근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왜 권리당원들과 대의원들과 권리당원들이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을 정봉주 전 의원은 잘 판단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잘 읽으신다면 좀 또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의 정치 과정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퐁당 좀 빠졌다 다시 올라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박원석 전 의원 다시라고 선택하신 강성필 부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근데 근데 아주 그게 결정적이었다. 그 시작점 자체가 결정적이었다. 얘기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뭐 우리 자주 들었던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박원석 전 의원이 저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안 했더라면 정봉주 후보는 지금 최고위원이 돼 있었다 이 뜻입니까? 저는 아무래도 수석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2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한 버덱에 선거 과정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래도 박원석 전 의원이 그것을 방송에서 옮겼다는 것이. 근데 지금 궁금해지는 게 박원석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일단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내가 최고위원회 한번 들어가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타격이었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가 저는 좀 그게 자극을 했다. 자극을 했고 마무리가 이제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다. 이것이 저는 결정적인 패배 탈락의 요소였지. 제 질문이 둘 중에 뭐가 더 센 거냐는 거였는데.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게 더 세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박상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개딸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인에게 개딸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법의 기본이 뭐냐면 아군은 결집시키고 적군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잘 결집되어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박원석 전 의원이 굳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은 정봉주 후보가 탈락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강성필 부위원장의 분석대로라면 정봉주 후보가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의 문자를 답을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네요. 지금요. 지금 내가 답할 기분이니까 지금 약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들 하시더군요. 정봉주 후보 그러면서.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키워드 먼저 보시죠. 무혐의입니다. 지금. 이른바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 검찰이 결론을 낸 걸로 지금 알려지는데 무혐의라고 알려지고 있죠. 지금요. 일단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지금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그동안 해왔죠. 이거에 대해서 한 4개월 정도 집중적인 수사를 해왔는데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서울중앙지검이 결론을 냈으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면 보고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무혐의죠. 그러면 이렇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거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의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를 무혐의 종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란 말입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건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저렇게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말이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당시에 한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일단 뭐 공식적인 발표된 건 아니지만 뭐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무혐의, 혐의 없음 결론 냈다. 그리고 보고를 꼭 할 거다 이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일 혹시 따로 어떤 입장을 좀 낼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뭐 일단 제가 볼 때 사실상 퇴임 총장이라고 봐요. 뭐 이미 차기 총장이 지명이 돼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나가는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행동한 게 없으시잖아요. 말만 하셨지. 말만 하시고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막판에 하실 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말대로 이거 뭐 저기 어떤 일간지에 기사로 쓴 겁니다만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는요. 황제조사라는 게 법 위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그럼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데 지금 방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검찰총장님이.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렇게 사건이 종결된다고 국민이 믿겠나? 저렇게 황제조사를 하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뭐 똑같잖아요. 무혐의 종결한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황제조사를 해놓고 무혐의 종결을 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이 총장 말입니다. 국민이 믿겠나?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지검장이랑 했던 행태에 대해서 졸렬한 행태의 해명이다. 국민에게 부끄럽다. 그러시면 본인이 행동하셨어야죠. 지금까지 아무 행동을 안 하신 분이 내일 보고받는다고 행동을 하실까? 제가 볼 땐 이건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약속대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쪽에서 하는 척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저는 뭐 이건 예견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법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수사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내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사안에서 보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듣고 뭐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반응을 보일 텐데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 결론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청탁금지법상 어쨌든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는 좀 더 들어가서 어쨌든 그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의 어떤 로비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밝힌 것처럼 행정관을 통해서 그 백을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는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내일 무혐의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조금 공인의식이 부족했고 사려 깊지 못했다는 행동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일 아마 총장에게 보고 난 다음에 아마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결론이 검찰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온 뒤에도 그거와 별도로 좀 입장이 나와야 된다. 김건희 여사께서 보면은 제3의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사과의사를 일단 1차적으로 보였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에서 유감 표명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 결국은 이렇게 뭐 이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됐는데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나름대로 총장으로서는 전 최선을 다했다고는 보이거든요. 어쨌든 특수부 우리 이 검사 3명을 저기 투입해서 전담 TF를 만들었고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약간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조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총장으로서 이 부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들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하지만 검찰총장으로서 어쨌든 그 우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존중은 하겠지만 예. 저는 아마 내일 보고받고 난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많이 결정한다면 조금 더 진행이 더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본인이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예단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관들의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 결론을 본인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마지막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원석 총장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너무 많은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내일 검찰총장의 모습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좀 이런 상황에서 내일 보고를 받을 거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회의에서 반국가 세력 이런 표현이 나왔죠. 사실 과거에도 좀 썼었는데 이번에도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또 강하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목소리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 있지 않고서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런 반응까지 좀 나왔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강하게 좀 약간 비판하는 입장 지금 방금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 근데요, 민주당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논평도 없고요. 뭐 당대표가 이걸 얘기한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의 저런 반응도 이해가 되고 또 우리 대통령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이 예.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당연히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논평은. 왜 그런 거냐면 현재도 살아있는 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기반으로 있는 법이죠. 바로 국가보안법. 이 국가보안법에는요. 반국가 단체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용어가 있습니다. 딱 반국가 단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사실 이 국가보안법에 과거 적용을 많이 받았던 정치인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반국가 단체라는 말과 비슷한 이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 같은 말이에요, 사실. 법률 용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또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한정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가보안법은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거 없이 민주당 정부 안에서도 엄연히 살아 있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민주당 정부에서 적용을 안 했냐? 했습니다. 했어요. 당시에도 유죄 나온 사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그냥 법률 용어입니다. 아무 의미, 그냥 뭐 이거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을 수 없는 법률 용어.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치적인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거고 조금 더 보면 약간 독재 이미지를 이렇게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고 개정하지도 않았고 충분히 바꿀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니 국가보안법이 그런데 저 경백기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해도 여러 차례 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였는데 그때는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왜 이런 걸 갖고 뭐라 그러느냐고. 근데 이번에는 다르거든요, 좀 반응이.
그럼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야 간의 그냥 대표 협의도 지금 앞두고 있고 예. 사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발할 만큼의 어떤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은 잘못된 표현 이렇게는 절대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 안에 딱 있는 거고 민주당도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필요해서 쓴 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그냥 보면 거기도 그런 것 같고 이쪽도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설명이신데 이 표현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썼다 그러죠. 작년에도 꽤 있었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반국가 세력 이런 표현을 많이 나왔는데 지난해 6월 반국가 세력들 북제재 풀어달라 읍소 그리고 지난해 8월 그리고 올해 3월 등 반국가 세력들 활개 반국가 세력들이 안보 흔들지 않도록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어요. 강성필 부위원장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색깔론에 입각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론이라는 것이 지금 2024년 MZ세대와 알파세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그리고 이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통령께서 반자유세력이란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복을 지금 경축해야 되는 자리에서 뜬금없는 반자유세력.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쓰시는 이 단어에 대해서 과연 인식을 하고 제대로 알고 쓰시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반자유 세력, 뭐 공산 전체주의 이런 어떤 정치와 어떤 사상적인 것이 막 혼재돼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내키지 않으시면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을 향해서 쓰는 것인지. 근데 과거에는 반국가 세력과 협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과 협치할 일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협치란 말은 없었지만 곳곳에 있다고 했어요. 암약이란 표현. 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건지 누가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이러한 표현은 정말 좀 자제하셔야 된다. 지금 아니 말로는 지금 국회와 야당과 협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행사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이걸 듣는 야당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 이걸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분단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종북주의자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 체제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아마 이번 대통령께서 광복절날 얘기하신 건 보면 이번에 어쨌든 광복절 행사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는 과정에서 어쨌든 가짜 뉴스라든가 아니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을 지칭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건국절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고 아무런 팩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광복절 행사가 두 쪽이 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지금 어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국론을 분열하려고 하는 세력. 거기에는 뭐 우리 야당의 일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민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고 언제든지 국가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은 이제 조금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조금 우클릭 보수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보수 대통령으로 시작했지만 중도로 가는 경향이 좀 강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 독립기념관장부터 시작해서 3대 우리 역사기관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반발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리고 뭐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관저로 초청하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현직 대통령으로는 전직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3번의 면담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본인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번에 광복절 이 사단을 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좀 더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이 사실은 뭐 여야 대표가 만난다고 하지만 이슈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날서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뭐 뉴스와에서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는 여야가 서로를 딱 뭐랄까요. 노려보면서 서로한테 뭔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라 밖으로 가볼까요? 미국 지금 11월 대선을 향해서 뭐 굉장히 바쁜데요. 지금 민주당 특히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바쁜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istoric leadership, for your lifetime of service to our nation. And crime will keep coming down when we put a prosecutor in the Oval Office instead of a convicted felon. Her administration's crime statistics show she's presided over a 43% increase in violent crime. This crime in America, the fact is out of control. 비난할 땐 언제고 트럼프 오바마의 존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존경한다고요? 서로 앙수가 아니었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막 음모론도 제기하고 거의 같은 자리에서 얼굴 마주보고 차 한 잔도 안 마실 것 같은 사이였는데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존경하는 신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일단 미국 대선 상황, 지지율 결과가 거기도 많이 나와요.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 카멀라 해리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후보를 물려받았잖아요. 49, 트럼프 45,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뭔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격차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자 대결로 지금 후보가 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여러 명 있는데 주목을 못 봐서 그렇지. 저기 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인데 여기는 5%. 근데 여기 보시면 해리스 47, 도널드 트럼프 44. 양자건 다자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요. 자, 요거 좀 얘기해 보죠. 먼저 김종욱 전 장관.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미국 대선 판세입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아니,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득표율은 다 높았어요. 미국 선거의 한계 이제 선거인단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저게 전체 그냥 여론조사는 그렇죠. 항상 민주당이 더 많았어요, 득표율은요. 하지만 각 주에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 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7개 주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가장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이 스테이트 주에서 주로 트럼프가 강세를 보여왔다가 최근에 이게 반전이 되기 시작을 그러면은 해리스의 승산이 조금 상대적으로 컸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뭐 전당대회 이 저간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경우가 공화당이 우세했던 트럼프가 우세했던 지역이었는데 이게 반전이 돼요. 바뀝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면 절대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예를 들면 애당심, 애국심. 그래서 막 그 당원들이 고마워요 조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또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이 보면서 지지층들이 매우 좀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나는 대통령직을 사랑하지만 조국을 더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저는 이런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중도적인 백인 여성들과 중도층에게 상당히 어필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11월 선거기 때문에 한 2달,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의 흐름과 트렌드는 해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미국 선거제도가 독특하죠, 사실은요. 저는 여론조사 또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 있어서 김철원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제 전당대회에서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양보를 했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나름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결국은 고령화 때문에 본인의 고령 때문에 결국은 대선 후보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바로 양보를 했거든요. 그 아름답게 양보한 저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 표심을 흔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오바마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지만 흑인 유색 대선 후보의 백인 클럽이 지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성공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그 가운데 보면 어쨌든 트럼프 이 대선의 미대선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중도 확장성의 문제인데 트럼프 후보가 지금 더 이상 확장하기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말한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되는 이유는 보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미국인들에게 좀 비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나 저런 사람들이 전혀 지금 뭐 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는 그걸 방치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트럼프는 결국은 본인의 한계에 좀 갇혀 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확장성의 문제로 따진다면 앞으로 9월, 10월 지나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해리스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이 판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하루로 끝나지 않고 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후보가 등장하고 지지 유세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인데 특히 민주당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오바마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까지 나와서 지지하는 연설들 했거든요.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이게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가. 들어보겠습니다. 78-year-old billionaire who has not stopped whining about his problems since he rode down his golden escalator 9 years ago. It has been a constant stream of gripes and grievances that's actually been getting worse now that he's afraid of losing to Kamala. There's the childish nicknames, the crazy conspiracy theories, this weird obsession with crowd sizes.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세에서도 저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적대 관계라고 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극찬을 합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I like him. I think he's a nice gentleman, but he was very, very weak on trade. If you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to our country trade-wise, it was a disaster. Take a look at Japan, take a look at China,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ith some of these countries, what they did. I respect him and I respect his wife. 박상수 대변인, 뭔 소리입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멋진 신사, 나 존경하고 좋아한다. 부인도 존경한다 내가. 그러니까 아까 대변인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항상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공화당이 뒤집으면서 이렇게 대통령 당선까지 갔던 건데 스윙 스테이트는 원래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PC죠.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서 소외된 소외 계층들의 지지를 트럼프가 끌어모으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당선이 되고 해왔던 거거든요. 문제는 이 카밀라 해리스라는 인물인데 이 부분이 여성 유색인종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어찌 보면 소외계층들에게 딱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이. 예. 그러면서 상승세를 타버리다 보니까 사실 공화당한테 불리한 지역에서 오히려 반발표를 가져와서 역전을 하던 거였는데 예. 그게 이쪽으로 이제 트럼프 쪽으로 안 오고 카밀라 해리스 예. 쪽으로 몰리고 밀집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와서 상찬을 하는 것은 예. 자신한테 불리했던 그 영역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좀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서 득표를 가져오려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라는 지역, 이 지역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이 지역을 공화당의 다시 우세 지역으로 돌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리고 막 음모를 하면서 막 이상한 음모론 제기하면서 이상한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부인까지 존경한다고 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상한 행동을 좀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인의 SNS상에 가짜 사진을 올렸어요. AI가 만든 있지도 않은 가짜 사진. 여기 보면 유명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당신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원한다. 이런 포스터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게 가짜거든요. 실제 당사자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위프트의 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듯한 이런 사진, 가짜 사진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막 올렸다 그럽니다. 본인의 SNS상에. 이런 가짜를 왜 올립니까? 도대체 다 아는데 세상이. 또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아까 오바마 멋진 신사, 그를 좋아한다. 이거 영상을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무소속 후보 케네디 주니어 있었잖아요. 이런 말을 했대요. 케네디 주니어, 날 지지하면 영광, 자리 줄 수 있습니다. 지지해 주세요. 거래를 시도하는 걸까요? 뭔가 급한 것 같은데. 강성길 부위원장. 네. 급해 보이나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자체가 이게
좌충우돌 하고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속이 많이 쓰릴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당한 이후에 드디어 내가 다시 대권을 잡았구나. 라는 기쁨이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바이든과 해리스 부통령으로 선수 교체되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주 좀 본인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런데 아마도 한 단어로 말을 하면 흑인 유권자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까지 존경한다, 칭찬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도요.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 나갔지 않습니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에 이어서 미셸 오바마도 엄청난 달변가고 연설가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도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바이든과 교체 대상으로서 사실 미셸 오바마가 최초에는 많이 언급이 됐는데 예. 이분이 전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숙고해서 해리스로 이제 지지를 바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 공략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뭐 민주당이 우클릭을 하고 뭐 공화당이 좌클릭 하듯이 이런 정도의 어떤 전략으로 보이는데 크게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미국 대선도 뭐 전 세계가 사실 관심이 있죠. 미국 대선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각 국군의 대응책을 막 벌써부터 논의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슈 역시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일본 야구장에 울려 퍼진 한국어 교과요. 일본 야구장인데요. 일본의 한국계 민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거기 야구팀이 지금 승승 계속 이기고 있고 결승까지 가는데 이길 때마다 이제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죠. 방금 영상에서 들으셨는데요. 일단 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토 국제고등학교입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계 민족학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1교포들, 일본에 걸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한 학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의 유명한 야구대회 있는 고시엔 대회 첫 결승 진출 오늘이에요. 방금 전에 오늘 이겼어요. 그리고 준결승, 준결승전에서 오늘 준결승이 있었는데 이긴 다음에 이긴 팀에 가서 이 교가를 부르고 돼 있는데 이게 이 학교는 한국어 가사 교가입니다. 이거를 선수들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본 방송을 통해서 전형의 방송이 된 겁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이 한국어 가사인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중계됐다. 특히 이 가사에는요. 물론 이게 한국어로 돼 있는데 동해란 표현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부분의 시작이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이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씬 이게 뭔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느껴지는 가사인데요, 지금요? 예, 그렇죠. 예.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이 제1교포가 설립한 민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제1교포가 우리 민족 한인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일본에서 민족학교를 설립을 했죠. 우리말과 우리 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예. 그런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았죠. 공식 학교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3년에야 정식 학교를 인정을 받으면서 학력도 인정받고 지원금도 받았거든요. 제대로 된 학교다 인정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거네요. 자, 그런데 1999년에 이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야구부를 창설했는데 야구부 창설의
이유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난을 겪으면서 교사들 월급도 주기 힘들게 되니까 야구부를 창설해서 야구하는 학생들을 모자라는 취지로 창설이 됐거든요. 학교의 생존을 위해서 한 선택이었군요. 그러다가 2021년에 처음 고시엔에 출전했는데 준결승까지 올라갑니다. 출전하자마자. 이때 NHK 중계방송에서 이 한국어로 된 교과가 방송이 되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때 많은 분들이 감동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교토국제고등학교 이 교무실에 전화가 다 마비가 됐다 그럽니다. 전화가 하도 와서 그러니까 제일교포도 감동받아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국내에서도 수소문해가지고 도와줄 게 없냐 이랬었죠. 근데 이 고시엔이라는 대회는 1915년에 처음 창설이 됐는데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봉황대기입니다. 이 봉황대기는 그 내용은요. 잠깐 좀 제가 화면 준비된 게 있어요. 그것까지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화면 좀 보시죠. 좀 궁금하잖아요. 일본의 그 고시엔이라는 야구대회 그리고 국제교토학교 보니 조금 더 설명된 게 있습니다. 일단 이 고시엔이라고 불리는데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일본 전역에 지금 거의 3,000개가 되는 학교가 야구팀을 갖고 있는데 49개만 본선에 나간다는 거죠. 그거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고교 야구 선수 입장에서는 꿈의 경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시엔 우승을 했다는 거는 전국 제패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간략히 설명해 드렸죠. 전체 학생이 한 100여 명, 한 100은 되는데 30%만 한국계고요. 60% 이상이 일본인들이 다니고 있대요. 일본 학생들이, 일본 국적. 한국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번에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결승에 오른 야구당 전원이 일본인이랍니다. 그럼 이게 일본 학교인지 한국계 학교인지 혼동이 될 지경인데 일단 고시엔이라는 대회 좀 설명해 주시죠. 고시엔은 뭐 제 또래 분들은 잘은 몰라도 고시엔이라는 야구 대회 이름은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은 전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왜 이게 대단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봉황대기라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열리거든요. 이 봉황대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다 참가합니다. 따로 예선을 펼치지 않고 1회전, 2회전 올라오게 되죠. 이 봉황대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 고시에는 일본 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다 예선에 참가해서 그 중에 49개 고등학교가 고시엔 구장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비율로 치면 이게 얼마 안 되네요, 정말로. 비율이 49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한 4,000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뭐 저기 자막에 나오는 거 한 3,700개 정도가 되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규모랍니다. 그래서 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에게는 꿈의 구장으로 열리고요. 이 본선 무대에 올라가서 이 갑자원 이 고시엔 구장을 밟은 선수들은 돌아갈 때 감격해서 그 고시엔 구장의 흙을 유리병에 퍼담아서 가지고 가죠. 이런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이치로 선수도 그랬고요. 다 이 고등학교 때 고시엔 구장 갔다가 유리병에 그 흙을 담아갔던 그런 이 선수들입니다. 각별한 인연들이 있군요. 그러면 이런 대회에서 이 결승에 올라가니까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이 고시엔은 전통적으로 NHK가 중계 방송을 하고요. 또 전통적으로 승리한 팀의 교과를 틀어줍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2021년에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4강에 처음에 올라갔고요. 그 전에 2003년에 일본 정부로부터 정치학교로 인정을 받을 때 이 일본인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어요. 더 이상 이제 제6배 숫자도 줄어들고 하니까 학교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일본인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했는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출발, 우리의 뿌리는 제일교포가 설립한 민족학교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교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교과를 한국어 교과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학생들도 교토국제고등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특히 어떤 그 외교나 어떤 굉장히 좀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겠죠. 한국어 교과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교과만큼은 달달달 외우게 되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으로 구성된 이 야구팀이
이기고 난 다음에 교가를 부를 때도 한 명도 입을 다물고 있는 선수들이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우려서 있는데 박상수 대변인, 교토국제학교 사실은 과거에는 제일한국인 차별의 상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우리 그 제일교포들께서 만든 이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열도 뭐 나눠져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차별을 많이 이렇게 받아왔고, 네, 그 뭐 이 교토국제고의 사례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뭐 치마 저고리에 대한 그런 차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교토국제고는 그렇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사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관동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지금 도쿄 주변 그 학교들은 제일교포들로 많이 구성이 아직 여전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 관서 지방, 특히 이렇게 교토 지역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를 못해 가지고 이제 일본인들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야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고시행까지 간 건데,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고시행에 간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가를 부르는 학교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1920년대에 아마 위원님 아시겠지만 휘문고가 고시행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에 휘문고가 고시행 8강을 갔습니다. 그때 또 그걸 참가를 한 거군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챔피언이 돼서 이제 고시원에 그 대표로 참가를 해서 8강까지 올라갔던 경력이 한 번 또 있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사실은 뭐 한국계 민족학교인데 일본 학생이 훨씬 더 많고 야구팀은 다 일본인 학생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어 교가를 부른다. 이 점도 굉장히 눈길을 좀 잡네요. 자, 다음은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관련된 내용은 뭐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이게 좀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좀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해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과 말고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현재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단을 만들어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아서. 자, 지금 안세영 선수 관련돼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배드민턴 협회 뭐 감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요. 과거 유도 영웅이었죠. 김지엽 선수.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김지엽 선수가 88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데 안세영 용기 있게 나섰다. 마치 날 보듯 하다. 과거 유도계 어떤 상황에 대해 폭로 후에 불이익을 당했는데 마치 날 보는 것 같다. 최동우 평론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용기 있게 나서도 마치 날 보는 듯하다. 이 얘기의 맥락은 김재엽은 이 88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고요. 그 이후에 이제 84년 LA 올림픽 때서부터 뭐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유도계에서는 용인대학교가 대놓고 용인대 선수들을 밀어줬습니다. 모두 다 알고 쉬쉬했죠. 근데 그거를 용기 있게 김재엽이 이 용인대 파벌 문제를 지적하면서 많은 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 마치 과거의 나를 보듯이 협회 운영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오니까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 이 김재엽의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감사의가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사안이 몇 가지가 있나 봅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김태큐 회장에 대한 갑질 논란이요. 그리고 무슨 페이백 계약, 뭐 리베이트? 일단 저 갑질 논란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갑질과 이제 폭언을 배드민턴 전 협회 직원이 폭로를 한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태큐 회장의 자택이 이 서산에 있거든요. 멀죠 서울하고.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이 있다고 직원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기사 역할을 맡겼고요. 또 지방에서 이 생활체육대회가 열릴 때에도 서울에 있는 직원을 불러서 지방까지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기사를 부리듯이 이 협회 직원을 그렇게 갑질하듯이 부려먹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신의 얘기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이 언성이 높아지고 고성을 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협회 직원이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의혹 차원의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문제 되겠네요. 제기이지만 협회 직원이 이런 그 증언을 하면서 폭로를 했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각종 이 배드민턴 협회도 인정을 했는데요. 페이백이 있었다는 거죠. 페이백이 뭘 돌려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협회가 사용하는 물품 중에 배드민턴이다 보니까 셔틀콕이 있죠. 셔틀콕 2만 개를 요넥스 지금 이제 배드민턴 대표팀 후원하고 있습니다. 요넥스로부터 경기용품 지원을 받으면서 협회와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지원되는 게 30% 정도의 물량을 추가로 배드민턴 협회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추가로 30%를 페이백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식 회계 장부에 누락된 물건이니까 이거를 배드민턴 협회도 인정을 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의 해명은 관례다, 관습이다라는 얘기고요. 이 물품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각 시도 협회로 다시 배분이 됐는데 배드민턴 협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시도협회에게 공평하게 배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김택규 회장과 친분 있는 시도협회에 배분이 됐다. 자, 이것은 지금 배드민턴 협회장도 이 선거로 선출이 되죠. 내년 1월에 배드민턴 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배드민턴 협회장의 경기용품 지원 등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문체부가 이거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감사하겠다.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서 지금 들어보기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사실관계가 중요하겠죠. 이 내용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